네, 오늘 두 번째 세션이죠. 안전한 바다를 위한 혁신 기술이라는 주제를 바탕으로 해서 세 분의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좌장이신 서울대학교 조양기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기고 저는 잠시 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두 번째 세션 좌장을 맡게 된 서울대학교 조양기입니다. 최근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여러 대형 사고로 인한 참사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슬픔이 아직도 채 가시기도 전에 이 두 번째 소주제 안전한 바다와 관련된 이런 주제는 아주 시적절하고 많은 분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세션에서는 세 분의 전문가의 발표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김남훈 박사님께서는 우리나라의 다양한 분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되고 있는 AI를 이용해서 해양 재난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예측하고 예방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잘 소개를 해 주셨고요. 두 번째 발표에 김진철 대표님께서는 해난 사고 발생 시에 골든타임의 중요성, 특히 인명구조와 환경오염에 있어서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해주셨고, 그렇지만 이제 현재 우리 상황에서의 또 어려움도 역시 함께 소개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마린 트래픽사의 리오넬 세아의 발표에서는 광범위하게 얻어지는 선박 데이터를 활용해서 안전하고 효율적인 선박 운항 경로를 결정하는 방법들, 그리고 이걸 비즈니스화하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많은 질문이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플로어에서 관련된 질문을 받아볼까요? 네. 예, 발표 잘 들었습니다. 김남훈 박사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인공지능하고 관행적인 이제 수치 예측 모델을 두 개를 같이 하이브리드 접속해서 개발하시겠다는데, 사실 개념적으로 인공지능하고 기존의 수치애들, 그러니까 알고리즘을 개발한 모델하고 전혀 반대되는 전혀 디퍼런트 어프로치거든요. 그게 제가 보기엔 매칭할 수가 없는 거고, 아까 박사님 말씀하셨듯이 마지막에 보면은 어차피 수치애들 모델은 우리나라 전 세계 꼴찌니까는 버려버리고 차라리 AI에 몰인하는 것이 모든 자원을 함정이 아닌가 생각해요. 저만 해도 지금 태풍하면 홍콩 기상청 잘해보지 한국 기상청 잘 안 보거든요. 그게 제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한바다 김치대 대표님한테 질문 있는 건요. 그리스 모델에서 보면은 이제 그리스 관련 사고들을 자기네가 다 커버하고, 우리도 한국 로컬에서는 70억이지만은 한국 관련 사고들은 한 300억 이상이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물리적으로 한국에 있는 로컬 군안 회사, 서비스 회사가 남미나 메트로의 지중해나 이런 데를 어떻게 쉽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지, 제가 보기엔 그런 어떤 그리스의 사례 어떤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네, 먼저 김남훈 박사님께서 네.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수치 모델과 인공지능이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냐라는 그런 취지의 질문이신 것 같은데, 일단 아까 발표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두 개가 사실은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기는 하죠. 왜냐하면 물리적인 역학 법칙에 기반한 자료들과 그다음에 데이터에 기반한 자료들로 나온 결과들이기 때문에 이 둘이 서로 융합하기는 사실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뭔가 인공지능 모델은 어쨌든 기본적으로 양질의 데이터, 특히 이제 양과 질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해양 쪽에서 활용을 할 수 있는 데이터의 양 자체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보완을 하기 위한 어떤 보완 사항으로 수치 모델을 끌고 오는 것이지, 수치 모델 자체만을 가지고 뭔가를 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분히 수치 모델뿐만이 아니라 현장 관측 자료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련 자료들, 기반 자료들을 같이 융합을 한 형태로 인공지능으로 들어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에서 접근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런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지금 현재 제가 뭐 아까 전에 뭐 여러 가지 그 예시 연구들을 보여드리기는 했었지만 그 연구들조차도 지금 현재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는 데이터들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뭐 장기 재분석 자료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인공지능 모델을 트레이닝을 시킨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접근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실상 원천적인 기술, 그러니까 원천 기술을 우리가 개발을 하는 데 있습니다. 향후에 어떤 충분한 데이터가 확보되었었을 때 여기가 우리가 어떤 대응 체계를 가질 수 있는가라고 하면 사실상 원천 기술이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라고 한다면 그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데이터만을 가지고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부족한 데이터들을 수치 모델로 일단은 메꿔서 이 부분을 일단은 같이 진행을 해보자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제가 조금 첨언을 하자면은 아마도 융합형 예측 모델 이런 용어에 대해서 좀 혼동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일부 설명을 하셨지만은 AI의 성능이 결국 좋으려면은 정확한 그리고 방대한 데이터를 이용해서 트레이닝을 시켜야 되거든요. 근데 해양에서는 육지하고는 달리 데이터가 굉장히 부족하고 그 데이터의 불확실성도 엄청나게 큽니다. 그런 데이터만 이용을 해서는 아마 좋은 성능을 보이기가 어려울 거고 아마도 그래서 수치 모델에서 만들어내는 방대한 자료까지 함께 AI 트레이닝을 시킴으로써 보다 좋은 그런 퍼포먼스를 내는 거 아닌가라는 것을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답변 드릴까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연 우리나라 이 월드와이드로 발생한 우리나라 외에서 발생한 우리나라 우리나라의 사고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우리나라 어떤 관련 기업이 관련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지 없는지의 가능성에 대해서 물어보신 것 같은데요.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과연 그러한 인적 조건이 그 인적 조건이라는 것 자체가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이 과연 존재하느냐. 지금 존재한다고 말할 수도 있고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도 있는 게 일단 아까 말했듯이 요소 기술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요소 기술을 최적화하는 그런 기반이 형성이 안 돼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예를 들어보면 아까 그 사진에서 두 번째 사진이 그 모리셔스에서 일본 벌크선이 좌초돼 갖고 기름을 엄청나게 해가지고 모리셔스에 오염을 굉장히 많이 시켰 사건인데 그때 이제 우리나라 방송에서는 일본 정부에서 뭐 10명의 일본 기술자를 보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일본 정부가 아니고 니폰 살비지가 10명의 자기 자국의 기술자들을 보낸 거거든요. 물론 이제 그게 일본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제 보고서를 보면 요새는 사고들이 워낙 방대해 갖고 한 회사가 그걸 컨트롤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한 세계적인 회사와 그 자국의 어떤 컨트롤할 수 있는 일적 자원이 두 개가 결부된다면 가능한데 현재 우리나라는 그러한 기능 자체가 없기 때문에 모든 거를 100% 외국 회사에다가 맡기고 있다는 사실이죠. 근데 단지 그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그 조직, 소위 말하는 니폰 살비지 같은 그 조직이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현재로는 불가능한 상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 답변까지 들었는데요. 잠깐만요. 여기 질문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건 먼저 받고 다음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자 1에 대한 질문인데요. AI를 통한 해양 재해 대책 및 대응 관련해서 재해와 재난은 자연현상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따른 인적, 물적 피해가 결합된 개념으로 알고 있습니다. AI를 이용할 때 태풍 등 자연현상을 넘어서 사회경제적 피해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연사께서 소개하신 자연과학적 자료에 기반한 기술보다 고도화된 또는 통속적인 기술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한 의견과 보완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이 질문 같은 경우에 상당히 제가 답변하기 조금 힘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질문하신 요지는 일단은 저희가 기술적으로 어떤 자연현상을 예측을 하는 분야를 넘어서서
우리가 피해가 발생을 했었을 때, 그러니까 뭔가 재난이 닥쳤었을 때 여기에 대한 인적 물적 피해를 어떤 이렇게 수치화시킬 수 있는 뭔가 기술이 없느냐라는 질문인 것 같은데요. 사실 이 두 부분을 지금 현재 수치 모델 기반의 예측 자료를 기반으로 하더라도 사실 이 부분을 이렇게 합쳐지기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해야 될 것으로 판단은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어쨌든 이 재해라는 것이 저희가 인공지능 모델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 데이터를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과거에 어떤 피해가 발생했던 사례들에 대한 경계성, 그러니까 피해액이 얼마가 됐고 인명 피해가 얼마나 됐고 이런 데이터들이 지속적으로 축적이 되어야지만 사실 이 부분은 다른 기술로는 충족을 할 수가 없이 실제로 발생 사례들만을 기준으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화를 시켜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자연현상을 예측하는 부분 이외에도 사실 이런 부분들도 같이 통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이런 부분들도 지금 현재 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재해와 관련된 데이터는 피해와 관련된 부분들은 데이터베이스화 시키기가 굉장히 생각보다 수월하기 때문에 DB만 제대로 구축이 되어져 있다라고 한다면은 아마도 이 부분은 같이 결합해서 해석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사회 경제적인 피해까지 예측은 필요한 것 같고요. 네, 과학적 예측이 기반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I wish to ask Mr. Sear. 네, 세일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네, 우선 정보 활용, 특히 이 레저 선박과 관련된 정보 활용의 예를 좀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수익 창출 모델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웹사이트를 보면 자원봉사자를 모집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보를 서버에 전달할 수 있는 봉사자들을 모집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 해당 지금 회사에 제공을 하는 로컬 스팟이 몇 개가 있나요? 네, 우선 이 레저보트 관련된 정보 활용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요.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지만 EIS 같은 경우는 선박, 예를 들면 300톤 이상의 적재 용량을 가진 선박에는 의무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적은 용량의 선박은 사실 규제를 꼭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정인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분들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면 정보를 자체적으로 활용을 할 수는 있겠지만 이 클래스 BIS 같은 경우 레저보트에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그 용량 자체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원거리 항해를 하는 그런 배 같은 경우에는 이 선박 위치를 굉장히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EIS 수신을 할 수 있는 건 용량이 없습니다. 적은 규모의 레저보트 같은 경우는 말이죠. 왜냐하면 용량이 되어야 위성으로 정보를 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레저보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정보 수신이 좀 어렵고 활용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수익 창출 모델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요. 저희 마린 트래픽의 철학은 크라우드 소싱에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 교통에서 저희가 수집하는 정보를 통해서 저희가 클린업을 하고요. 그리고 이 정보를 조율을 합니다. 그래서 VHS라고 하는 신호는 굉장히 강력한 신호입니다. 기후라든지 해상 환경이라든지 이런 정보를 수집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웹사이트에 오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웹사이트는 무료로 모든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다른 서비스가 많이 있거든요. 이미 일부 여사님께서 빅데이터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희가 가지고 있는 빅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알고리즘을 만들려고 해요.
예를 들면 이 해당 선박의 예상 입출항 시간, 그리고 해당 선박의 예상 운항 경로 이런 것들을 예측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전에 과거 이 유사한 선박의 운항 경로의 정보를 바탕으로 이러한 정보를 저희가 제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운항을 하는 속도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 또 다른 서비스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판매를 하고 있는 많은 정보 중에 일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다양한 서비스, 다양한 솔루션들을 선사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선박에 보다 더 나은 가시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주기 위해서 그런 선박의 위치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데는 EIS 시스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솔루션을 사용하는 것이 또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5년간의 해당 선박의 운항 경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우리 항해 안전에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해당 정보에 대해서 저희가 또 책임성을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어떤 선박의 사고가 있었다면 이런 사고 이력 같은 것도 저희가 따로 정보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린 트래픽 제품 라인의 일부 예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산업별로, 그리고 또 선박의 유형별로, 그리고 항만별로 다양한 분석 기술을 사용을 해서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컨테이너 추적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다양한 어떤 화물선의 종류에 따라서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사용자들이 인하우스 솔루션을 통해서 저희가 제공하는 정보를 통합을 해서 자체적인 플랫폼을 구축을 해서 제공을 하는 등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데이터 수집을 하는 저희 국내 차원의 스팟은 몇 개가 있나요? 저희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지금 한국의 경우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해당 정보는 저희 웹사이트에 오시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고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One more related question on screen. 질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마린 이후 많은 기업들이 이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시장 우위 전략은 무엇인가요? Can you hear the translation? Okay, this is an easy question. Okay, I think it is true that there are a lot of competitors in the market, especially with providing EIS data. It's a very saturated market. That is why in the slides that I have shared earlier, we also do diversify to create industry. 저희의 제품이라든지 솔루션 이런 것들을 다변화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산업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은 저희가 고객의 말에 항상 귀를 기울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선박을 추적하는 것, 그 이상의 정보를 제공을 한다는 거죠. 지난 몇 년 동안 저희는 이 산업과 관련된 제품은 제공을 하지 않았습니다. 항만이라든지 터미널이라든지 선주라든지 선사와 관련된 그런 제품을 제공을 하지 않았거든요. EIS 기반된 선박 추적 정보만 제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고객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 보니까 일부 고객들이 그리고 일부 사용자들이 각기 좀 다른 니즈를 가지고 있는 것을 파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물류 공급망 회사 같은 경우 지난 5년간의 데이터를 해당 선단에 대해서 제공을 한다던가 아니면 또 선주라든지 또 선박 관리자 같은 경우에는 각기 또 다른 목적으로 저희 정보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항해에 있어서 어떻게 지난 사고가 발생했는지 사고를 어떻게 예방을 할 수 있는지 이렇게 정보를 다양하게 저희가 함으로써 고객 중심의 정보를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정말 필요로 하는 그런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저희의 경쟁적 우위 전략입니다. 저희가 시간이 지금 많이 지나고 있는데요. 우리 세아 씨한테서는 좋은 답변들 많이 들었으니까 다른 두 분에 대한 짧은 질문 혹시 있으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한국도시재생연구원의 김종영이라고 합니다. 해남 구조에 관해서 전반적으로 잘 들었습니다. 김재철
동원산업 그분이 하는 말씀에 한반도를 거꾸로 보면은 해양 강국으로서의 뭐가 비전이 보인다겠습니다. 저는 2000년도에 종이 지도를 전자지도로 만드는 일을 했는데요. 그때 해양 구조물, 연안 구조물을 가는 해양 바닷속 어떤 구조물을 저희들이 그 전자지도로 옮기는 일을 좀 시도를 했었습니다. 해수부하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 당시 소련, 러시아죠. 러시아가 우리나라보다는 상당한 정보 파악을 하고 이게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때하고 지금 현재 현상을 볼 때에 우리 한반도 해양 바닷속의 어떤 지도를 해양 정보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누가 네, 김나 혹시 아까 이제 대표님 그 수심 데이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뭐 어떤 해양 구조물부터 시작 연안 부도의 바닷속에 있는 어떤 해양 지도가 상당히 소련에서는 그때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많은 정보들이 데이터가 있습니다. 일단 뭐 구조물까지는 구조물은 일단 저희가 파악할 수 있는 구조물까지는 어느 정도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뭐 수심 정보 같은 것들은 굉장히 촘촘한 형식으로 가지고 있기는 하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업데이트되고 있는 해양 구조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데이터화가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해저에 있는 구조물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어떤 구조물을 예를 들어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제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더 알아봐야 될 것 같네요. 지형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좌표. 그러니까 침몰된 선박 같은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자연적인 지형을 자연적인 지형에 대해서는 우리 국립해양조사원에서 아주 세밀하게 그동안에 조사를 많이 해서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이 자료 공개 여부는 제가 알기로는 좀 군사적인 부분이 있어서 일반인에게는 제한된 자료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짧은 질문. 네. 네, 지오시스템 리서치의 원남일입니다. 김남원 박사님께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는데요. 그 발표 중에 이제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AI 접목하면서 어떻게 보면 뭐 선도적이다, 또 기회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다른 측면에서 해양은 어떻게 보면 글로벌리하게 생각하지만 우리 액션을 취하는 것은 아주 로컬하게 일어나는 일인데 우리나라 주변 해역에서 일어나는 어떤 환경의 변화, 그것이 자연재해일 수도 있고 그런 대상으로서는 우리가 굉장히 뭐 세계적으로도 중요한 케이스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좀 강조한 그런 접근이 필요한 것 같고 또 하나는 어떻게 보면 그런 측면에서 기술적으로도 우리나라 주변 해역에 대한 뭐 재난 대응이나 예측에 대해서 국내 기술이나 연구진뿐만 아니라 글로벌하게 어떻게 보면 한반도 주변을 일종의 테스트 배도한 그런 접근도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측면의 어떤 움직임이나 연구들이 있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뭐 우리나라 해역에 대한 연구는 사실 우리나라 연구자들이 제일 잘 알고 있는 거는 맞죠. 그런데 뭐 인공지능 분야를 한정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인공지능 분야는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천 기술 자체가 개발이 되는 게 우선시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기술이 개발이 되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 해역이 됐던 아니면 북서태평양이 됐던 해역을 설정을 해서 우리가 이걸 테스트베드 삼아가지고 기술력을 테스트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기술력이 먼저 확보가 되어야 될 거고 그리고 그 다음에 테스트베드를 우리나라 해역에 먼저 선정을 해가지고 뭔가를 테스트를 해본다라고 한다면 사실 진일보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우리나라 연구자들이 주도적으로 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충분한 토론이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션 2에 대해서 진지하게 들어주신 청중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으로 접속해 주시는 많은 또 청중 여러분들 오늘 좋은 발표해 주신 발표자 여러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